네, 휴식을 이제 마치고 뒷부분 본격 토론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우선 오늘 자장을 맡은 김광윤이고요. 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자로 7분을 모두 모셨는데요. 각계에 좀 나름대로 안배를 해가지고 대표 선수 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7분 외에 한 분은 더 우리 논의 과정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의 대표 선수를 한번 보내달라고 공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자기들은 죄송하지만 대표 선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회를 드렸음에도 보내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제 지금 7분을 했는데요.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이상학 TI 코리아 여기 비영리 법인이죠. 비영리 단체이면서 특히 거기에 투명성에 대한 이슈를 늘 고민하고 계신 한국 투명성 본부의 이상학 공동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계에 계신 교수님을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중앙대학의 경영대학 특임교수이면서 명예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전에 증선위원도 하셔서 학계와 또 관계의 법령 제도 관계 다년간 경험을 가지고 계신 박재환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전에 판사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를 하고 계신 안태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 교수님 역시 또 상법, 회사법 공부 전공이시면서 이쪽 분야의 외관법 분야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사 업계의 대표 선수로 이번 회계 실무계의 정책적인 입장을 좀 얘기를 해 주실 분으로 김철희 공공비영리 본부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책부문이 김철희 본부장님이시라면은 실무부문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시면서 또 등록법인 회계법인 협의회 라고 있죠. 거기 등록법인 회계는 글로벌 빅4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중대형 법인들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유력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최종만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 일반인들의 통념적인 그런 사고를 소개도 좀 해 주시면서 언론계의 객관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실 분으로 한국경제신문에 전에 논설위원 하셨고 지금은 연구소장으로 계신 류병년 소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 각 분야의 대표분들 모시고 의견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 또 현재 회계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국 회계제도 팀의 책임자십니다. 유성재 팀장님 모셨습니다. 모든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만 일반의 의견들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코멘트도 하시고 또
정책 당국의 입장도 말씀을 하실 그런 순서 때문에 부득이 제일 마지막 순서로 미루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지정 토론 제 첫 번째 순서 이상학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0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시간 아마 그러면 7분이니까 70분 하고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 우리 플로어에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학입니다. 보니까 오늘 준비하신 주제책이나 특히 발표해 주신 분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쪽에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안 그래도 그 우리 교수님께서 부탁할 때 평소 생각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조금 어쩌면 조금 다를 것 같지만 좀 넓은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저희들이 그 CPI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가지수 말고요. 부패인식지수라고 CPI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단체가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세계 지금 182개국 정도에서 지금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2월에 발표된데 저희들 나라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위권, 31위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개선돼서 30위권 정도에 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뭐 경제 사정이나 경제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로 아까 앞에도 선진국 진입 말씀하셨는데 볼 때 30 가까이요? 예. 30이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10위권 정도 돼야 우리 국가 위상이 맞다고 보는데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사회 민주주의 시스템이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만 선진국이 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부분이 선진국이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국가나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면 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나 국가, 사회 전반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회계기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한국의 뭐 디스카운트 뭐 이런 걸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제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제도가 현실에 작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말로 유전무죄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분식회계니까 회계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 전 대우그룹 회장님이 분식회계로 뭐 천문학적인 숫자 회계 문제가 있었는데 징역을 보니까 8년 6개월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산 거는 조금 뭐 수치마다 좀 자료마다 다른데 뭐 1년 6개월 실제 병원에 있는 거 빼고 나면 100일이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만큼 이게 그리고 그 추징금도 뭐 1%도 안 낸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회계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런 점에서 회계에 있는 제도도 안 지켜지는 이게 우선 더 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사각지대도 말씀해 주셨고 기준 통일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도 비영리 법인인데요. 우리는 뭐 기업회계를 따라서 뭐 다를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아마 약간 고민일 겁니다.
여러 가지 회계 기준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따라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준은 참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다음에 말씀드린 거 이게 좀 약간 일반론적이긴 하지만 현실성 제도가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제기구니까 해외 인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한국 학생들은 부패에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 스펙에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 되는 봐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방학 때 많이 옵니다. 인턴하러. 근데 독일에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받는 친구가 한국에서 한 1년 남짓 있었어요. 우리 사무실에 인턴으로. 그 양반이 쓴 논문 주제가 독일과 한국의 반부패 법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왜 한국에 왔냐 했더니 문헌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이 정말 잘 돼 있다. 독일하고 비교할 만하다고 해서 한 1년 남짓.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정부기관이든 기업이든 다양하게 만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국은 보면 볼수록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답이었어요. 볼수록 모르겠고 볼수록 어렵습니다. 제도만 보면 뻔한데, 왜냐면 제가 볼 때 자기들은 제도가 있으면 그 실행이 되는데 현실에서 여기는 따로 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도는 제도,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측면이 꽤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제도 도입을 초기에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 발표하신 거 보면 여당, 야당 간이 굉장히 차이도 많고 레벨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좀 도입할 때 이상주의적인 것도 좋지만 바람직한 것도 좋지만 이것이 현실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2000년 노무현 정부 때 같은데 제가 외국인 노동자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그 법의 모태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핵심 부분은 바뀌었어요. 입법 과정에서. 그때 외국인 노동자법을 가장 큰 도입 목적이 외국인 노동자 숫자 규율이고 보호인데 거기에서 큰 문제가 불법 취업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불법 취업자 40%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요. 여전히 제도가 도입되고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불법 취업자가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가 어떻게 된 건가요? 불법 취업자가 그때보다 크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법 밖에 있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 그건 저는 제도 목적 달성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점이 충분히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도나 법 강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뒤에도 저 자료집에서 내가 한 권 챙기는데 ESG 자료가 뒤에 두 권이나 나와 있네요. 사실은 자율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성격도 다르고 기업 규모도 다르고 법인의 특징과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정해주지만 획일적으로 다 정하려면 그게 현실성 떨어지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 규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미국의 잘 아시겠지만 FCPA법이 컴플라이언스를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주요국에서 지금 이 부패 문제지만 회계 문제도 같이 연결된다고 보는데 그 강행 규정과 함께 자율 규제를 하는데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패 방지청이 별도 기관으로 만들어져서 여기는 기업과 공공 부분의 부패 예방에 대한 걸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도 최근에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모든 이제 일반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안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규가 만들어졌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어떤 특정 전문가들로 모든 거버넌스가 되었을 때는 공정성에 편향성이 생길 수 있고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거버넌스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반 우리 트랜스페런시 일반론을 중심으로 얘기하셨으면서 또 현실적인 우리 회계의 기본법 제정하는 마당에 좀 거버넌스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걸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재환 교수님 학계에서 이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54페이지 저는 책을 보면서 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이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면 충분히 잘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핵심 내용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회계기본법은 회계 분야의 국가적 규범 체계로서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도 발제하셨지만 이미 다양한 그 법인 형태로서 이질적인 기존 체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 체계 내에서 어떻게 공통 원칙과 절차를 잘 설정을 해서 이런 관계들을 잘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회계기본법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보여지고요. 회계기본법의 위상은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55페이지 그 윗단에 이렇게 보시면 회계 분야의 공통 원칙과 법제를 정합화해서 사회의 어떤 신뢰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그런 근본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우리 박찬대, 그러니까 박 의원님 안과 최 의원님 안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 의원님 안은 그래도 비교적 기본법 형태에 가까운, 그래서 앞에 조정형이란 말을 붙였는데요. 조정형 기본법에 가깝고 최 의원님 안은 통합 감독법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기본법에서 이런 감독 체계를 재설정하고 집행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이 기본법의 어떤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논의로 이 논쟁이 시작이 되면 기본법 단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타 법률에도 가지고 있는 그 기본법 형태를 참조해서 먼저 첫 발을 내딛고 이후에 하나씩 보완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 범위.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도 뭐 파지티브 방식이나 네거티브 방식 말씀하셨고 기본적으로 발제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포섭은 강범위하게 포섭 대상이 되는 뭐 네거티브 방식에 비슷할 수 있는데 법인을 정의하고 그 더 나아가서 법률상 예외라든가 또 법인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인의 체격에 맞게 의무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형태를 띄어서 기본법이 포섭력도 가지고 어떤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른 비례성도 저희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저희가 흔히 보던 법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시행령 단계에서 그 예외 범위를 뭐 자산부터 시작해서 이해관계자 수 등등 이런 식으로 일단 규정을 해서 가능한 한 포섭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기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우리 회계업계 특히 이제 상장회사라든가 계신 분들은 뭐 그런 이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독과 감리 이슈가 굉장히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계기본법에서는 반드시 회계감독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감리의 기본 철학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 방향을 반드시 규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적은 워딩을 그대로 읽어보면 감독의 본질은
제재 그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의 질적 개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즉시 신속하게 이해관계자도 수용성을 확보를 하고 다양한 정보 이용자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핵심인데, 현재 우리의 감독 감리 체제는 그거와는 약간의 거리를 많이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계 기본법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감독기구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해당 법인들의 수용성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은 상장회사나 외관법 대상뿐만 아니라 공공법인, 학교법인, 다양한 형태의 법인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목격했듯이 이 법인들의 회계의 어떤 역량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법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수정할 기회를 주고 거기에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시정을 할 때 그 법인의 회계 역량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그걸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아주 우리가 옛날에 보던 그런 그 규율 방식의 감리 감독 방식이고 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담아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워딩은 감독과 맨 하단에 보시면 향후 제정될 회계기본법에서는 감독과 감리에 관한 명확한 기본 철학을 제시하고 그 기본 철학의 핵심은 자진, 수정, 개선, 유도형 감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셋째는 위원회 권한과 설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도 박찬대 안은 위원회가 그냥 상징적인 위원회, 그렇게 될 자칫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상징성과 더불어 그 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 전문성, 그 다음에 위원회 자체의 어떤 실효성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위원회는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앞단에도 말씀드렸진 감독과 감리에 대한 기본 철학, 그걸 규정을 하고 각각 이 법인 단위에서 각각 부처 단위에서 어떠한 감독과 감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들여다보고 이게 우리가 자진 수정형 감독 체계에 부합해서 감리가 이루어지는지 감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각 이 단위별로 회계 기준이나 감사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나름 학교 법인이든 공익법인이든 나름대로 회계 처리 기준도 있고 감사 기준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스크린을 해보고, 제가 여기서 이제 표현을 승인이란 표현을 썼는데 승인보다는 승인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정도로 해서 톤다운을 시키고, 보고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바라다 보는 그런 정합성, 공익성, 특수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부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서면으로 권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권고를 하고 거기서 불응을 하든가 내지는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이걸 이행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이행 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서면으로 해신받고 위원회는 그 처리 결과를 외부에다 공표하면 됩니다. 그 이상 권한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각각 이 법인들이 다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회계 정합성을 이루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독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권고를 하고 이렇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감독 감리 방식이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체제와 비교해서 적절치 않다라는 정도, 내지는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게 어떠냐는 권고를 하고 거기에서 그거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게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외부에다 공표를 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공동 사무국 형태, 이 지금 회계를 둘러싸고 있는 뭐 한국 공인회계 사회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런 집단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 사무국 형태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구체적인 이 얘기는 제 토론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인데요. 저희도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도입될 때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뭐야? 내부 통제 제도가 있는데 왜 또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하지? 뭐 이런 의문을 품었듯이 아마 공공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이런 데 가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얘기하면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아마 수용성에서 여러 가지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제가 여기 보시면 그 넷째 해가지고 한 세 번째 줄에 워딩을 해놨는데요. 기본법에서는 각 법인 등은 그 규모나 성격, 공익성, 이해관계자의 범위, 타인 자금 의정도에 상응하는 내부 통제 기능을 갖추어, 내부 통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일정 규모를 가진 법인은 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부 통제 기능을 갖추어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정도의 원칙론을 표방을 하고, 내부 통제가 너무 취약한 경우에는 뭐 권고를 한다라든가 그 정도 수준에서 기본법에서 다루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뭐 박찬대 아니든 뭐 우리 최 의원님 아니든 기본법에 지금 규율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과도한 확장적인 워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1번, 기본법이 사실상 상위 우월법처럼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을 우선하되 회계 관련 법률의 재개정 시 이 법의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 정도로 정합화 기능을 반영하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두 번째, 기본법 단계에서 신규 집행기관을 창설하는 것은 과도함으로 회계감독원 신설은 후속 검토 과제입니다. 이거는 기본법 이슈라기보다는 회계감독책에 대한 이슈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슈죠. 이거는 자본시장법 규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기본법에서 다루게 되면 기본법은 아마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규교육과정의 워딩이 있는데요. 정규교육과정 반영 의무는 교육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회계 문해력 증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에 보면 공무원 의제 조항이나 조세 감면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세 감면은 세법에서 다루면 될 것 같고, 회계 기본법 단위에서 이런 워딩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기본법의 위상을 너무 세부적인 면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그리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확장하지 말고 현 체계 내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국회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가 생각하시면 될까. 마지막 워딩을 제가 요 맨 뒤에 그 패러그래프 결론적으로 밑에 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가서 보시면요. 회계기본법은 회계 공통 언어와 신뢰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자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조직의 재정 운영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생활 밀착형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서면도 많고 내용도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요약은 하지 않고 그 다음 토론자를 넘기겠습니다. 안태준 그 법조는 교수님에서 법학적인 측면 한번 더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소개받은 안태준 교수입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권재일 교수님께서 아주 방대한 양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이제 발제를 해주시고, 또 앞에 이제 토론도 들었지만은 상당히 이제
제가 이제 이 법과 관련해서 몇 차례 이제 공청회라든가 뭐 토론회 같은데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좀 입법의 어떤 현실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신중한 견해를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또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우리 법률이 통과되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몇 가지 이제 뭐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좀 뭐 팁이라면 팁이고 그런 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데서 이제 그 여러 이제 뭐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입장을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회계사 이외에 다른 이제 직종의 그 전문 직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 그 일부 그런 분들 중에는 이 회계기본법이라는 게 또 회계사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밥그릇 늘려주는 법이 아니냐, 이제 그런 데서 상당한 좀 거부감을 가지신 집단이 일부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또 한 축은 이제 옆에도 계시지만은 이제 수범자, 직접적인 수범자인 이제 여러 이제 비영리 단체들인 것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은 이런 그 기존의 여러 회계에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신 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한 가지는 자기들 단체마다 뭔가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특수성들이 기존의 여러 회계 감독, 기존의 감독은 기존의 어떤 주무관청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독들이나 이런 데서 또는 회계 기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단체들의 특수성들이 잘 반영이 안 되더라.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이제 지금의 그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여러 이제 회계 감독 체계들을 보면은 주무관청이 하는 게 있고 또 국세청이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포괄적으로 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뭐 일부 이제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이게 2중 3중의 규제를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지금 주무관청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 다른 또 주무관청에서 이런 얘기하고 너무 이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영리 단체 분들은 한편으로는 뭐 회계기본법이 제정되면은 뭔가 좀 더 이 규제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뭐 일말의 뭐 염려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뭔가 하나로 일관되게 뭔가 규율이 되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본인들한테는 더 나은 부분도 있겠다라는 약간 희망적인 이제 그런 이제 입장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축은 이제 말씀하신 이제 기존의 주무관청들인데, 기존의 이제 주무관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각각의 유형별로 있는 그 비영리 법인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어떤 감독, 그러니까 조직법적인 감독의 일환으로 이제 회계도 이제 감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런 뭐 단체들 주무관청들한테 뭐 이런 뭐 약간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이런 이제 회계 같은 걸 이제 담당해야 되는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정작 담당자는 자기가 이게 회계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그만큼 사실은 이제 기존의 주무관청들은 이 회계 어떤 자기들이 맡은 단체에 대한 회계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별로 이제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또 막상 이걸 이제 감독 권한을 떼낸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약간 예민하게 구는 거죠. 정작 이제 있을 때는 별로 관심도 없고 했지만 정작 떼간다고 하니까 또 이건 약간 또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회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상장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자본시장 규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 아예 떼가지고 뭔가 그 어떤 독립되고 어떤 일관된 어떤 규제 체계 하에서 우리가 별도로 이제 규율을 하는 건데, 여러 이제 비영리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체에 대한 어떤 그 조직법적인 감독하고 이 회계 쪽의 감독하고 이게 반드시 이게
좀 떼는 게 사실 이게 현실적인가 또는 이제 이 감독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효율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 단체에 대한 어떤 여러 유형의 사실 영세한 단체도 있고 정말 큰 단체도 있고 비영리법인 정말 다양한데 거기에 대한 조직법적인 감독하고 이 회계에 대한 감독을 떼는 게 과연 현실적인가? 그리고 이제 이 여러 부분에서 효율적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과연 입법을 할 때 결국 새로운 법을 입법을 하려면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과 의회에 대한 이제 설득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서 뭔가 좀 명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존의 이제 발의안들을 보면 이제 여러 적용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감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앞에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지나친 뭔가 새로운 규제가 또 너무 강한 규제가 이제 이 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하는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단체들은 사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나열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같은 경우 기존에 사실 다 지금 어느 정도는 불완전해서 그렇지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거 그런 부분적인 어떤 규제는 기존에 다 있는 상황인데 이 회계기본법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불완전했던 부분들, 그다음 미비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좀 완전하게, 좀 더 이제 완전하게 갖추어준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규제를 확대한다 또는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라는 뭔가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사실은 없는 규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규제를 뭔가 좀 일관되고 좀 체계적으로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 입법 목적 또는 그 입법의 어떤 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그 방금 일부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주무관청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기존의 주무관청들에서 이거를 다 떼와가지고 아예 이 회계위원회가 됐든 아니면은 회계정책위원회가 됐든 우리가 그냥 다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뭔가 제도나 규제를 좀 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잘 갖춰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에서 뭔가 2차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에 그쳐야지 뭔가 그런 이제 회계 기준을 직접 만들고 아니면 감리도 직접 다 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무리한 입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안들에서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뭔가 그 주무관청들이 기존의 주무관청들이 기본적으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뭔가 2차적이고 어떤 간접적인 감독 권한을 이 새로 생기는 주무관청이 가지는 게 기존의 어떤 그 주무관청과의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충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이런 입법이라는 게 앞으로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도 더 논의가 활발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좀 더 확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로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그 측면에서 또 공인회계사 회장 회의 입장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실 김철희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회 공공비영리본부장 김철희입니다. 우리 회계기본법 논의는
2024년도에 저희 최웅렬 회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논의가 시작됐던 거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도부터 회계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출발이 됐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영환 교수님 연구팀께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다룬 학술 논문에서 처음 이제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제도의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회계에 관련된 기본법의 이제 필요성을 제기를 하셨고요. 2019년도 한국회계학회보에서도 회계 관련 법규 체계 정비 필요성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공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개혁 심포지엄을 별도로 좀 개최를 하셔가지고 이때도 회계기본법 논의하셨고 같은 연도에 학예 학술대회에서도 특별 세션으로 박정성 교수님께서 이제 회계기본법에 대한 그 제정 필요성을 논의를 하셨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4년부터 저희 이제 공인회계사회가 연구 영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준비를 통해 가지고 최근 그 여당과 야당에서 이제 법안을 발의하는 단계까지 이제 진출이 됐고요. 이 회계기본법 제정 자체는 단순히 우리 회계업계가 무슨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그 신뢰 인프라를 어떻게 다시 이제 구축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회계 관련 제도는 각 그 개별 소관부처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공급자 중심의 어떻게 보면 제도가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그 공급자 각 해당 부처에서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그 제도의 특수성을 이제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는데요. 회계 처리라든지 감사, 공시 감독과 같은 그런 이제 사항들이 점점 더 이렇게 차이가 생기고 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그 현재 이런 회계제도가 크게 이제 현장에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계와 관련된 이제 사각지대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중복 규제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상호저축은행하고 그 농협이라든지 수협, 신협 같은 협동조합하고 수행하시는 업무는 굉장히 이제 유사합니다. 그런데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매년 회계 감사를 받고 공시를 해야 되고 감독을 받는 데 비해서 농협이라든지 신용협동조합, 수협 같은 경우에는 그 농협은 4년, 수협은 2년,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뭐 그 매년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공시 자체도 해당 그 조합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기준도 농협중앙회 회장이 정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농협이라든지 수협, 신협 등의 회계 처리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제 법인들 사이에서도 회계 규율의 수준 자체가 다르고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도 저하가 되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복 규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기부금을 2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공익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기부금품법에서는 행안부총안의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 관련된 회계감사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법에 따라 가지고도 서울시 조례에서 사회복지법인은 그 기부금 20억 이상 받게 되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지금 그 20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다른 양식의, 각각 다른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회계감사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기본법 자체가 뭐 그 타 지역에서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을 뭐 외관법 수준의 어려운 그런 회계 처리와 제도 강요를 통해 가지고 좀 그 고통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좀 가지고 계신데요.
이러한 이제 중복된 회계 처리를 오히려 지금 이제 통일화시키고 그 선진화된 사항들을 좀 벤치마킹 해가면서 좀 이제 그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관점으로 좀 접근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기본법에 대한 또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모든 사항을 통합한다라는 관점을 또 이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연구를 그 회계기본법을 추진하면서도 기본법이냐 통합법이냐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통합법은 삼성전자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같은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통합법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아파트가 같은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 제대로 된 회계 정보를 생성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법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기본법이기 때문에 회계 정보의 생산이라든지 감사, 공시에 감독하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가져가되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 주무부처의 법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본법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법이 아니라 기본법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뭐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굉장히 뭐 어려운 그런 이제 제도를 적용받는다라는 오해도 조금 안 하셨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회계기본법을 통해 가지고 회계 정보의 생산과 검증, 공시, 감독 체계가 일관된 원칙 아래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원칙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그 산업이라든지 기관들의 특징은 각 그 주무부처의 개별 법률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이 법안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기본법은 이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한 그 법안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미 존재하는 회계 관련 규율을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이제 정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회계 사각지대도 줄이면서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그 사회적 비용과 부담도 줄이고 투명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법 그 추진의 배경을 네, 마이크가 잠깐 문제 있습니다. 예, 지금 추진 그 필요성 배경을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실무적인 또 현장에서 또 비영리 법인 감사도 해 보셨을 이 신한회계 법인의 최종만 대표이사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입니다. 지금 뭐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달라 그러셨는데 물론 실무적인 것들은 이 회계법은 없던 법을 새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분산돼 너무 다양한 것들을 감사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건 현실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 기본법이 시행되면 우리 실무가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않겠냐는 건 물론이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안된 법에 관련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아마도 이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무자로서는 좀 직접 참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점, 그다음에 법안이 기본적으로 회계기본법이 어떻게 하면 입안이 될 수 있는지, 제정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권도혁 교수님께서 세 가지 꼭지로 규제 방식의 문제나 감독기관의 구성 문제, 내부회계 제도 도입 문제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세 가지 꼭지가 규제 입법 과정에서 저항 세력이 어떤 저항 세력이 있을지를 측면에서 많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규제 방식의 문제는 이 규제를 포지티브로 할 건가 네거티브로 할 건가. 만약에 네거티브로 한다면 이 법안 회계기본법 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면
어떤 법이 신설법이 생긴다는 건 법 자체가 규제이기 때문에 저항 세력이 우리 전 국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입법 과정에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이 누굴까? 저희들이 여기 제가 핸드아웃에 내지 않았지만은 노동단체, 종교단체, 정당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기들을 회계에 대한 규제가 들어온다면 굉장히 저항이 심할 거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발의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아마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독기관의 구성 문제는 이 규제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건가 특정 부처만 대상만 할 건가의 문제라면 그 감독기관의 구성 문제는 행정부처, 이 회계기본법이 관련된 부서 정부 부처가 1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럼 정부 부처에서 어느 부처가 주도적으로 이 법에 대한 감독의 법을 시행할 건가에 관련된 문제예요.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우리 주식회사 외관법이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감독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라는 조직으로 이 법의 규제에 적용 대상이 되는 10개, 10여 개 이상의 행정부처를 묶어서 감독할 수 있냐, 내지는 통제할 수 있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미 그 교수님, 권재일 교수님이나 안태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금융감독원에서 주관돼서 모든 걸 행사하게 된다면 다른 부처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규제 방식의 문제는 우리 제안서 여당 입법안과 야당 입법안에서 보면 국가회계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이 하나 생길 것인가, 그렇지 않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산하에 어떤 기구로 조직을 좀 확대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인가, 결국 그렇게 귀결될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방안이 더 가능할 것인가, 이론적으로 이 법을 만약에 제정하고 추진하려면 솔직한 입장에서 어느 행정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총대를 메고 나가줘야지 더 빨리 될 겁니다.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우리 이수정 국장님, 저 팀장님 와 계시지만 한 팀이에요. 금융위원회 한 팀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아무리 확대시킨다 한들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부서, 뭐 지식경제부나 국토교통부나 산자부나 뭐 여러 가지 부서에 대한 그 통제나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권도 교수님께서는 절충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좀 더 금융위원회 조직을 확대시켜서 별도 조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별도 조직으로 해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부회계제도의 문제점은 이것은 지금까지 전 국민 대상이냐 행정부처에서 누가 할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 대상이 되는 각 개별 단위들, 법인이라든지 비영리 조직이 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 대상이 되는 대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스펙트럼이, 규제 대상들이. 그러면 여기에 획일적인 어떤 규제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각 소관 부처에서 원칙만 제시하고, 아까 우리 권재일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제도라는 걸 빼고 회계감독이라는 회계통제라든지 이런 용어를 써서 각 감독을 행사하는 부서에서 재량적으로 좀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김철희 본부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회계기본법 발의는 10여 년이 넘었지만은 다행히도 이번에 우리 최은현 회장님이 선거에 나오실 때 이것을 공약으로 최우선 공약으로 세워서 이 정도까지 진행됐다는 게 굉장히 우리 업계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다행으로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행히 잘 맞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모쪼록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현실적인 접근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죠?
규제 방식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야 현실적이지 않겠냐. 또 감독기관, 다만 감독기관 면에서는 그 여당안보다는 야당안 쪽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체의 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내부의 관리제도는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개별 부처별로 특성을 살리도록 규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다 그 넓은 국민적인 시각에서 언론기관의 대표로 나오신 유병년 환경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유병현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계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회계원리 C를 받았던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이 새록새록 솟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국민들의 관심 밖에서 일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되기 십상이고요. 하지만 실제 회계는 우리 사회랑 국민들의 생활과 민생에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문가지만 그래서 이런 그 토론이 있어서 참여를 해서 좀 일반 국민들과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회계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신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 새로운 규제의 양산이나 일부 직역의 뭐 권한 강화 이런 거로 비춰지면 굉장히 초반부터 힘을 잃기 쉬운데요. 특히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그 회계사들의 권한, 회계사들을 위한 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기본적으로 불식시키려고 하면 이 법의 지향점이 분명히 일반 국민, 소비자, 투자자의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의견을 제안을 드려보면요. 뭐 회계 사각지대 해소, 사실은 이번 회계기본법의 가장 큰 국민들의 기대는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우리 기업들 외에 사실 그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아직 사각지대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지자체, 공공기관, 각종 조합, 노조, 복지시설, 뭐 학교법인 이런 사각지대가 많고요. 또 이에 더해서 보조금이나 기부금, 관리비처럼 우리 제3자로부터 돈을 쓰는데 회색지대로 남아있는 영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각지대를 모두 포괄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이 사회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 투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역들을 포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기부금은 투명하게 보고 믿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이 법을 통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연결성 강화입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상장 회사랑 비영리 기관 사이에 복잡한 거래가 단절없이 공시되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보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 기업 간 거래 중에 실제로 병원이나 뭐 연구재단 이런 것들과의 거래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보면 그쪽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서 서로 그 회계상의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변에 투명성을 높여서 투자 매력도를 키워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의 검색 연결성입니다. 우리 다트랑 홈택스, 뭐 지방쟁정 365
이렇게 여러 분야의 이 회계 정보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이 회계 정보를 국민들이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알아볼 수 있게 통합된 검색 시스템, 검색 플랫폼 구축이 돼서 국민들의 회계 편의를 높여주는 방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회계 문해력입니다. 회계 위상은 전문가 권위가 아니라 대중의 이해에서 나옵니다. 법안에 홍보나 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단순히 전문가들의 보수 교육에 그치면 안 되고 실제 국민들이 그 공공 지출이나 기본 현황 등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고 투자자가 공시를 제대로 보고 심도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과 방안도 법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계기본법이 단순히 회계의 기준을 통일시키는 걸 넘어서 우리 신뢰 자본을 강화시켜서 사회적 인프라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언론기관답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관점에서 연결성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특히 두 번째 그 통합 데이터 연결성 강화로 통합 검색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가 담아야 되겠다는 이런 차관점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상 각계의 그 발언하신 거를 들은 우리 현재로서는 회계의 가장 우리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에서 나오신 팀장님께서 한 말씀 종합적으로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회계팀장입니다. 일단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회계기본법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저희가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열심히 관련 입법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 법안, 아울러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신뢰 제고를 위한 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안 나온 거 보면서 여당 법안이든 야당 법안이든 법안 나온 거 보면서 결국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상학 대표님 토론자분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제도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 법안 다 뜯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법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제재가 없거든요. 각 법인은 회계 처리 기준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이 법안에는 일단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식회사다 그러면 또는 유한회사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을 때 감리를 받고 제재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식회사가 아닌 또는 유한회사나 이런 외관법에서 커버하지 않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에 대한 회계 처리 원칙을 세움에 있어서 이런 제재가 없는 게 과연 얼마나 이 제도의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럼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제재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청년기본법이나 농어촌발전기본법 이런 여러 가지 기본법들을 좀 봤는데, 기본법에는 특이하게도 제재가 전반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제 팔자에도 없는, 저는 이미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기본법 같은데 이렇게 보면 왜 제재가 없느냐? 주어가 대부분 국가입니다. 국가 또는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는 제재가 없더라도 그것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없는 제재 조항과 상관없이 저희가 제재를 받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없어도 그 법이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기본법은 사실상 굉장히 그 상법의 특별법 또는 여하간 굉장히 사법의 영역인데, 이런 사법의 영역에서 전혀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사법과 공법의 사실 중간 부분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제재 조치 없이 이제 과연 잘 작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제재 조치를 저희가 넣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조용하죠. 뭐 학교법인이나 뭐 의료법인이나 다 같이 이제 조용한데, 만약에 저희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 하에서 제재나 감독, 감리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쪽 업역에서 이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법이 과연 그럼 우리가 당초에 이제 의도했던 대로 입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중간에 어떻게 균형되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그 발제한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저희가 네거티브 규제로 가져갈 거냐, 포지티브 규제로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보통 규제 개혁을 하다 보면 그 네거티브 규제 개혁이 보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제 대상은 이런 곳들에 대해서 한다. 이게 이제 포지티브라고 한다면, 네거티브 규제 개혁을 해달라고 하는 측의 입장에선 규제를 일단 싹 다 철폐해주고 요러한 곳에는 규제를 적용해달라라고 명시하는 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인데, 규제 개혁의 핵심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이 네거티브 규제로 가져가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논의 방향이 약간 반대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당국,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네거티브 규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저희가 이제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의도치 않게 규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표적으로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최종문 대표님 말씀하셨던 노동, 종교, 정당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당이라는 생각은 여기 와서 처음 듣고서 이거 통과되면 정당까지도 잘못하면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 처음 해봤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고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 지점이 좀 존재하고, 그게 심지어 담당 팀장도 예상치 못한 규제 영역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이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감독 체계에 관련한 문제는 이제 그 박찬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계정책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드는데, 이게 결국 저희가 보면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소비자정책위원회라고 해서 그 공정거래위원장보다 위에 그 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둔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성격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박찬대 의원님의 위원회는 사실 여기에 더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리 기능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위원회에 감리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감리위원으로 들어와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감리위 한번 열리면 한두 개 회사에 대해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는데 과연 총리께서 그걸 하실 수 있을까? 위임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위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소정의 모델로 가더라도, 공정위와 같은 소정의 모델로 가져가더라도 그 기능을 어디까지 저희가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최은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별도 부처인데, 이게 뭐 장관급 조직이 될지 차관급 조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토론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장차관급 조직이 하나가 생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한 2, 3년 전에부터 회계팀장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곳에 잠깐 파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곳에 파견 가기 전에 저희 팀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부활을 시키는데, 팀 하나 부활시킬 때도 제가 속된 말로 피똥을 쌌거든요. 근데 이걸 장차관급 조직으로 만드는 게, 아까 박정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여기에 저희가 천착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수 있다는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최종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논의보다는 차라리 저희 금융위원회 안에 회계제도팀을
좀 더 확대해 주시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박정현 교수님 회계 감독의 본질이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의 질적 개선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게 사실은 회계 감독의 본질이자 뭐 가치 또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제재라든지 감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밖에서 이제 우려하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재만 천착하지는 않도록 계속 신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동법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입법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집회하는 입장에서 저희 이번 모임에 디자인하면서 팀장님을 모시면서 의견을 사실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팀장님이 양해를 구해온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 여당, 야당 이렇게 안이 다 나와 있는 입장이니까 어느 쪽에 입장을 취하고 버린다 하는 입장 하면은 그게 문서로 나오면은 나중에 입장이 난처해져서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토론자님들 의견 듣고 또 발제자님의 미리 사전에 주신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히 말씀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해한다고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우리가 100분 토론 중에 지금 75분 정도 했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우선적으로 발제자의 사전에 예정되어진 토론문 그리고 플러스 우리 금융위원회 팀장님의 의견까지를 일단 들으신 소감과 거기에 대한 제기된 문제점 답변을 일단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 5, 6분 예. 되겠죠? 제가 여러 토론에 세미나에 갔지만 이렇게 1대7로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납득을 했고, 그리고 이 조문에 보게 되면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문에도 보게 되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재환 교수님께서 하신 그것은 새겨들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보게 되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영어 번역은 내부 통계잖아요. 근데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내부 통계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에서 그리고 금융 관련된 법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도 일단은 어떤 영역의 어떤 충돌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마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내부 통계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분란이 일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약간의 걱정은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법 과도한 확장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본법의 과도한 확장을 경계를 하게 되면 기본법 왜 만들어질지,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의가 많이 줄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본법의 개정이 의의가 굉장히 커야지만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인데, 근데 기본법의 어떤 의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통과에는 좀 더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정도의 어떤 법이 회계기본법이 국회 통과하려면
제1조의 목적이 너무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1조의 목적에다가 회계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야지만 뭔가 이 어떤 국민들의 공감을 좀 받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태준 교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관련 단체에 대의 어떤 저항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계사의 어떤 업무 영역을 넓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예단, 편견을 없이 극복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철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갑니다만은 오랫동안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게 되면 법은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입법 취지도 굉장히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게 되면 물리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문자에 의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김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입법의 의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리적 해석으로서 그런 의도가 제대로 살아날지에 관해서 약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종만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건 정말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병년 연구소장님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로 아까 전에 조화장 회장님께서 말씀한 같은 맥락인데 정말로 이 데이터를 한쪽에 모아서 어떤 보이는 회계에 구현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류성재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 법안은 정말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재를 넣지 않으면 기본법으로서 새로운 법안으로서 의미는 줄어들 것 같고요. 제재를 넣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관련 수범자의 저항을 줄 것 같습니다. 이 양자를 저울질해서 어느 쪽을 좀 더 강조할 것인지를 정말 정교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다음에는 이 법이 정말 어떤 입법을 통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양쪽의 어떤 균형을 적절한 수준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대7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직접적인, 그 중요한 핵심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플로어에서 오는 시간 기다리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20분 정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 앞에, 그 발언 건 한 주시죠. 본인 소개하시고 간단하게 하시죠. 일어서서 해서 앉아서 해야 될까요?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서울대 회계사입니다. 오늘 진짜 이 기본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또 그 논점과 핵심이 뭔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회계 실무 회계사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관통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본법을 갖다 제정하게 되면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기본법을 제가 보니까 말이죠. 복식부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만들면은 그게 감사를 받게 해가지고 회계 투명성 확보한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계가 말이죠. 과연 투명한가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회계가 아까 박지원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했습니다. 정보가 즉시 전달돼야 되고 또 완전한 정보가 전달돼야 되고 또 정확히 전달돼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뜨는 회계사를 위한 자리, 전문가를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한 계좌 누굽니까? 기업가들, 회계 수요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회계가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교과서를 많이 봤지만은 회계는 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회계 투명성은 뭐다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그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회계 투명성이란 모든 정보가 완전성이죠, 그죠? 실시간으로 적시성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전달되는 걸 저는 회계 정보도 정보니까 말이죠. 그래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회계 정보 예를 들어 3대 정부대표, 정상대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가 현금흐름 정보를 전달합니까? 간접법이 아닙니다. 간접법은 말이죠. 회계 실력 자랑 표지, 회계에 있던 현금흐름표를 전혀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대표 손익계산서에 간접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계사도 우리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런 법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과연 회계 투명성은 누구로 가는 것이냐? 투명성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상대표는 뭡니까? 은행에 돈 받기 위해서 정상대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국가의 세금 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그걸 봐서 경영합니까? 아닙니다. 기업은 뭐가 필요합니까? 매일 자금 흐름을 중요해야 합니다. 그죠? 자금 끊어지면 망하니까 현금 흐름표가 제일 중요해요. 현금 흐름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줘요. 시스템은 안 나옵니다. 따로 만들어요. 엑셀을 따로 만들어서 사장님 일하시면 그거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예, 그래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논의 다 중요한데 저도 이제 이런 전체 회계를 갖다가 아우르는 이런 법이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공공법인인 자치단체에 회계감사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회계 검토 보고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제표가 현금흐름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제표를 이름만 갖다 풀로 못 붙이고 회계 감사가 안 된 회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것도 세무사학원이 문제되는 게 있었는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회계 감사가 아니고 회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민간적 사업 자체가 정제표가 안 만들어져요. 그 갖다가 이제 회계사들이 막 로비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회계 감사라는 이름을 막 받게 해요. 그러면 감사는 뭡니까? 뜻이 모호해져요. 정제표가 아닌 것도 감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지금 싸우면 이겼다 치지만은 뒤에 가서 세무사하고 얘기할 때 감사와 검사와 검토에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이거는 말이죠. 회계 감사 전체 제도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논의, 이거에 대한 그래서 얘기 초점이 뭔가요? 초점이요. 회계 투명성이 회계 기본법 통해서 달성된다고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계 기본법은 그 이전에 우리 회계사라든가 회계사 회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회계 정제표가 직접적으로 현금표가 나올 수 있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쉽게 회계해서 가지고 차변되면 그거 언제 겁니까? 50년 전 겁니다. 그죠? 그걸 지금 또 마치 정년처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는지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그걸 영유하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일반론적인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회계 정보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제가 회계 기본법 제정과 관련되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이게 저기 일반론이 아니고요. 네. 회계 기본법 자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회계 문해력에 관한 문제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일단 그건 그 다른 차원으로 하고요. 저 뒤에 홍기영 의원님 마이크 꺼내시죠. 네, 그 회계 기본법 발의된 게 대표적인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1조에 보면 그 목적이 글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마지막 그 글인데 이게 지금 오늘 발표한 시간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기본법자가 붙은 게 한 100개 정도의 법률이 있어요. 대략 제가 나눠보니까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과 이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기본법 이런 것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번 회계기본법의 마지막에 멘트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회계 산업 발전은 아닌데 그래서
그 기본법 100개 중에서 맨 끝에 뭐라고 멘트냐면 보통 앞에다 삶의 질의 향상과 만약에 두 개 병합이 되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회계기본법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저거 왜 만들지? 그 회계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나? 그럼 회계 사회나 뭐 이런데 좀 도우냐? 이게 아니고 저는 사실 맨날 이 감사연합회도 그렇지만 이 감사연합회도 정관의 목적이 뭐냐면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투명한 사회를 통해서 공정사회. 저 뒤에 그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말이 전임 회장님부터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회계가 바로 서면 사회가 바로 쓰는 거지 경제만 바로 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게 저도 모든 것이 포함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사회. 그래서 여기다가 그 국민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앞에다가 뭐 앞에 여러 가지 저도 뭐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여러 가지 넣고 싶은데 그 빼고더라도 공정사회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야 이 회계를 통해서 공정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질문하신 분들도 그래야 이 법을 만든다고 국민들에게 이게 회계가 안 되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 누가 도둑님인지도 몰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에 있어야지 이게 기본법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데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거는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면 산업발전 이외뿐이 없다. 그래서 요거를 목적부터 잘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또 소구할 거는 우리가 잘 정리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적 조항에 조금 더 도약을 하지 말고 중간 단계에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워딩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이시죠. 예, 좋은 얘기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시죠. 예, 이재권 박사님. 네, 안세계본의 이재권 회계사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회 전반 통해서 회계 기본법 관련해서 지금 이 접근을 글로벌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는 최근에 그 IMD에서 2025년도 국가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회계 투명성이 69개 국가 중 60이거든요. 두 번째 또 TI 쪽에서 발표한 틀에 대해서 한국 부패 인식 지수에 의하면 82개 국가 중에 31위. 점수로 따지면 63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투명성이 어느 분야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그 사각지대가 발생했느냐 이 면을 글로벌 비교를 통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보면 정치, 사법, 검찰 등의 권력기관의 낮은 신뢰가 이 사회적으로 이 투명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권익위의 조사도 있거든요. 그래 이런 면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우리의 지금 회계기본법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갖고 개선을 시키실까 하는 이 아젠다를 드리고요. 두 번째, 해외 선진국에서는 그럼 우리나라와 같은 회계기본법이 있느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그래 이 국제적 비교를 통해 갖고 오늘 토의된 이와 같은 회계기본법에서 나온 사항들을 포함한 틀에 있어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관점에서 연구가 학계나 항공에 또는 우리 정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선제적으로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좋습니다. 글로벌 시각이요. 현재 필요성 이런 거를 좀 부과할 때 아마 연구 보고서에 좀 언급이 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나라 입법 예외 같은 거 있다가 우리 본부장님 공인회계사회 본부장님 잠깐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다른 질문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분 계세요? 아니 했는 분 말고 다른 분 없나요? 그럼 다른 분 없으면은 예 말씀하시죠. 저기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조금 더 보태면
이 기준이, 이 기본법이 회계 기준을 만들고 회계 감독을 한다 그러면 유성재 팀장님 같은 말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아, 뭐하러 만들어? 회계 기준 만들고 회계 감독하는 거 정도면 지금도 있지 않아. 근데 회계 기본법이 그래서 그걸 하려면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성재 그 팀장님은 이 회계 기본법의 취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들었다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아서 그냥 행정 다 하고 있는데 뭘 자꾸 기본법을 만들겠냐. 아까 본심은, 제가 본심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다 과의 인원이 지금 본부를 더 하거나 더 확대해주면 잘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발의됐으니 뭐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어. 이렇게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회계 기본법에 대한 기본 취지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냐. 저는 그래 봐서 이게 단순히 회계 기준을 만들고 회계 감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 사회의 투명한 사회를 이루어서 공정 사회를 이루는데 도둑님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고소 고발이 아니라 고소 고발 전에 도둑님이 아닌지를 스스로 알아서 공시하라는 게 회계인데, 회계 일부인데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는 개념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럼 이상 세 분 말씀하신 거를 답변을 일단 뭐 관련 우리 토론자님과 또 발제자님 중에서 자진하시면은 얘기를 하시고요. 우선 1차적으로 관련 연구 국제 혹시 다른 나라에 입법 예가 회계 기본법 같은 비슷한 유사한 예가 있었는지 우리 그 연구자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안 계시죠? 그렇지만 일단 말씀해 주시죠. 예. 다른 나라의 경우 회계기본법 형태의 법안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은 됐고요. 대신에 그 법 안에서 공통된 회계 기준을 모든 그런 영리나 비영리 기업에 적용하는 그런 국가들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들은 영리 부문하고 비영리 부문을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는 좀 약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우리 발제자님 글로벌 기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는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너무 규제하는 법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발표할 때도 법을 규제할 부분과 자율적으로 할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그래야 시장 적응성이 높아지지.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처벌을 해야 실효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은 우리는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미국의 사례나 프랑스 사례를 말씀드릴 때 제가 그들이 뭘 규제하고 에다 시장에 자율적이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고 유도해 나가는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를, 특히 AI 시대니까 정보를 유통시키는 기준을 만들어주고 그 시장에 작동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그 규제는 필요한 규제를 해나가는 기본적인 틀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규제 중심으로 간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가지고 발제자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제재 조항이 일절 없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하고 발언을 하신 분이 우리 발제자시니까, 그 현재의 이렇게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규제 조항이 이 제재 벌칙 조항이 없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이상학 토론자님 말씀하신 거 합해가지고 얘기 한번 하시죠. 이제 저희가 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법안 통과가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 것인지, 이 두 가지 이제 목적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홍기용 교수님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이 지금 제1조의 수준 가지고는 이 법안이 왜 만들어진지에 관한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기존의 법률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률 사이의 어떤 충돌을 방지하고 어떤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임팩트 있는 목적이 있지 않는다면은 이 기본 법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제재가 없는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은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이 법안의 통과하고 다음에 시행을 라고 하는 단순한 목적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약간의 제재 조항은 충분히 좀 보완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예. 역시 그 자율적 규제하고 이제 법률적 규제하고의 그 관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규제 우리 회계제도 팀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또 들 일 없을 줄 알고 제가 그 제재 계속 이야기한 건 사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했을 때 처벌 조항은 없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만 들어도. 처벌 조항이 있어도 민식이법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법도 세게 가져가고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다녀도 벌점도 때리고 말을 안 들으면 담장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 이상하잖아요. 말씀만 들어도.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조직 관련해서는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장관급 조직 하나 더 생기는 건 전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직 늘어나는 거 싫어하는 공무원은 없어요. 회계위원회, 장관급 위원회가 생기면 제가 장관이 될 가능성이 2배로 커집니다. 금융위원장 또는 회계위원장. 얼마나 신납니까? 말만 들어도 신나는데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다간 이 법이 안 되거든요. 말씀 그대로 한 발짝도 못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결국 법은 통과되었으면 좋겠고 국정과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 이제 감독 영역이 넓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전반으로 다 이렇게 넓어지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저 포함해서 6명인데 이 6명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회계를 다 감독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회계 투명성 그 글로벌 기준도 말씀 많이 주셔서 제가 그 이야기하면 사실 오늘 6시 전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보통 IMD에서 하는 그 기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단일 문항입니다. 그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우리말로 바꿔서 하면 회계 그 관행이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가 띡 날라와요. CFO들한테. 답변 비율이 4% 정도 됩니다. 대부분 뭐 CFO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화 이렇게 딱 받으면 영어로 이야기하겠죠. IMD에서 96%는 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죠. 근데 또 답변을 하셔도 굉장히 겸손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너 어제 시험 공부 많이 했어? 하나도 안 했어. 전교생이 똑같이 대답하고 그 중에서 하나도 안 했다는 사람 중에 전교 1등이 나와요. 비슷합니다. 너네 나라 회계 투명성 괜찮은 것 같아. 아이 그냥 평범하지 뭐. 그러다가 꼴등합니다. 우리 위에 캄보디아가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선진 회계 제도를 배워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글로벌 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기준만을 다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낮은지에 대해서 저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지점이 좀 존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노력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그 IMD에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설문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경제단체 있잖아요. 경제 아니 저쪽에 위원회에서 수행을 여기에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 KIEF입니까? KIEP. 예, 거기에 국제 경제 위원회 거기에서 예, 맞아요. 대외정책경제연구원 거기에서 대신 수행을 해서 보고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어쨌든 사실은 우리나라 CFO들이 자기들 회사의 실정을 감안하면서 한국의 회계 기준, 감사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느냐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는 바가 있으니까 아마 답변을 조금 부정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결과가 그렇게 평가가 되어진 것 같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목적 조항에서 조금 더 구체화로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바로 비약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공정사회, 신뢰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단계로 해서 언급을 조금 해나가는 것은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 기본법에서 대개 그냥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현실을 아마 조금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해서 지금 거의 지금 1분이 넘었네요. 오늘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자리에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협조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우리 회계인 공동 포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